경찰서 형광등은 차갑게 빛났고 그 아래서 나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남편이 사라졌다고. 캄보디아 출장 중이라더니 일주일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담당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엔 놀람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익숙한 또 하나의 케이스를 접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익숙함의 의미를. 그리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이 단순히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감춰진 진실 전체라는 것을. 현우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IT 보안팀에서 근무하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의 와이셔츠에는 늘 커피 향이 배어 있었고 주말이면 소파에 누워 축구 경기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우리의 삶은 지루할 만큼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그가 캄보디아 출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다. 회사에서 현지 시스템 점검을 맡겼다고 했다.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큰 프로젝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처럼 침착했고 나는 그 침착함을 믿었다. 하지만 출국 전날 밤 뭔가 이상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가 보니 현우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엑셀 파일처럼 보였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나열되어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자 현우는 깜짝 놀란 듯 노트북을 덮었다. 너무 빠른 동작이었다. 평소라면 그냥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다. 업무 정리 중이라고 했다. 출장 전에 마무리할 게 많다고.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을 보았다. 돌아서려는 순간 노트북 화면이 잠시 비쳤다. 메신저 창이었다. 제목이 보였다. 캄보디아 인력 송금 리스트. 그 아래로 이름들과 금액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송금 날짜, 계좌번호, 그리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미수령 표시들. 왜 보안팀 직원이 송금 리스트를 보고 있을까? 그것도 새벽에 이렇게 긴장한 표정으로. 그날 밤 현우는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다. 나는 잠든 척했다. 그의 숨소리가 불규칙했다. 무언가를 고민하는 사람의 호흡이었다. 새벽 4시쯤 그가 작게 말했다. 잠든 나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그런 목소리였다. 혹시 모르는 전화가 오면 받지 말라고. 요즘 스팸이 많다고. 특히 해외 번호는 절대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든 척하며 그의 말을 기억 속에 새겼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처음 이틀은 평범했다. 현우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전 사진을 보냈다. 게이트 앞에서 찍은 셀카였다. 평소처럼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도착하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메시지가 왔다. 잘 도착했다고. 호텔은 괜찮은데 더워서 힘들다고. 내일 회의하고 주말엔 앙코르와트도 가볼 생각이라고. 둘째 날에도 연락이 왔다. 짧은 통화였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진다고, 현지 시스템이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했다.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나는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점심 먹었냐고, 날씨는 어떤지. 답장이 오지 않았다. 오후에도 저녁에도.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다. 바쁜가 보다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다. 넷째 날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현우는 답장이 늦더라도 하루 이상 연락을 끊는 사람이 아니었다.
회사에 전화했다. 담당자는 무심하게 말했다. 출장 중이라 자세한 일정은 모른다고. 현지 담당자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다섯째 날 나는 현우의 직속 상사에게 직접 전화했다. 상사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출장 일정은 현우가 직접 조율한 거라고. 자신은 승인만 했을 뿐이라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다. 여섯째 날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를 받아주던 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며 물었다. 부부싸움은 없었냐고. 금전적 문제는 없었냐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해외 실종 건은 시간이 걸린다고 대사관을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곱째 날 나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푸놈펜의 공기는 무거웠다. 습한 열기가 폐를 짓눌렀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다. 운전사에게 현우가 묵는다던 호텔 이름을 말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다. 호텔은 중급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로비는 깨끗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다. 프런트 직원은 영어가 서툴렀다. 내가 현우의 이름을 말하자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예약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흘째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방을 보여달라고 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카드키를 건네며 함께 올라갔다. 방문을 열자 냉방기에 낮은 소음이 들렸다.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캐리어가 옷장 옆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캐리어를 열었다. 옷들이 접혀 있었고 세면도구는 그대로였다. 여권이 지퍼 주머니에 있었다. 지갑도 침대 협탁 위에 놓여 있었다. 여권과 지갑을 두고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출장을 왔는데 신분증을 두고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나? 금고를 확인했다. 열려 있었다. 안에 노트북이 있었다. 현우의 개인 노트북이었다. 회사 노트북은 보이지 않았다. 프런트로 내려가 다시 물었다. 언제 나갔냐고. 어디로 갔냐고. 직원은 잠시 동료와 크메르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말했다. 사흘 전 아침 2명의 남자가 왔다고. 현지인처럼 보였다고. 그들은 프런트에 오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고. 현우가 내려오자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고. 검은색 세단이었다고. 그 후론 돌아오지 않았다고. 현지 경찰서는 낡았다. 천장의 선풍기가 느리게 돌아가며 더운 공기를 휘저었다. 담당 경찰관은 중년의 남자였다. 영어를 꾀했다. 나는 현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진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많다고 했다. 특히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 IT 기술자들이 많이 사라진다고. 피싱센터라는 단어를 꺼냈다.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그는 설명했다. 조직적인 사기 범죄 집단이라고. 전화나 메신저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빼앗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할 사람들을 납치하거나 속여서 데려온다고. 그들은 IT 기술자를 원한다고 했다.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을 우회하고 추적을 피하는 기술. 현우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현우가 왜? 무슨 이유로? 경찰관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건물 외관 사진, 창문에 철창이 달린 사진, 그리고 내부를 몰래 찍은 듯한 흐릿한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책상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노트북 앞에서 헤드셋을 쓰고 무언가를 타이핑하는 사람들. 모두 지친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의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다. 현우였다. 경찰관은 말했다. 이 건물을 급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조직이 미리 알고 사람들을 옮겼다고.
이런 곳이 푸놈펜에만 10여 곳이 넘는다고. 시아누쿠빌에는 더 많다고. 그는 내게 조언했다. 혼자 찾으려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공식적인 절차로는 현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미 현우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런데도 구출하지 못했다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현우의 노트북을 펼쳤다.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다. 손가락이 떨렸다. 생일을 넣었다. 틀렸다. 전화번호를 넣었다. 틀렸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우리 결혼기념일. 화면이 열렸다. 바탕화면은 깔끔했다. 폴더가 몇 개 있었지만 대부분 비어 있었다. 마치 일부러 지운 것 같았다. 그런데 휴지통에 파일 하나가 있었다. 복구했다. 오디오 파일이었다. 파일명은 보이스 1, mp3. 재생 시간은 3분 47초. 재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다. 바람소리, 차 지나가는 소리, 누군가의 말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그는 말했다. 만약 자신이 돌아가지 못하면 이 파일을 경찰에 넘기라고. 이곳이 단순한 전화사기 조직이 아니라고. 더 복잡하다고. 목소리가 끊겼다가 다시 이어졌다. 이곳에는 감금된 사람도 있고 자발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다고.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어떤 사람들은 빚 때문에 왔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다고. 하지만 한번 들어오면 나갈 수 없다고. 그는 자신이 처음엔 시스템 점검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회사를 통해 정식으로 의뢰가 왔다고.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고. 그들이 원한 건 단순한 점검이 아니었다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고. 더 정교한, 더 추적하기 어려운. 거절하려 했다고. 하지만 협박을 받았다고. 가족의 사진을 보여줬다고. 나의 사진을. 그의 목소리가 깊어졌다. 미안하다고. 날 지키고 싶었는데 자신이 더 깊이 들어가 버렸다고. 그리고 이제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파일이 끝났다. 나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현우는 날 지키려다 갇혔다. 그리고 자신이 돌아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경찰서를 찾았다.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는 말했다. 이 정보만으론 부족하다고. 위치를 알아야 한다고. 나는 물었다. 현우가 보낸 메시지들을 추적할 수 있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계정이 차단되었다고. 전화번호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휴지통, 임시 파일, 브라우저 기록. 뭐라도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찾았다. 구글 지도 검색 기록. 푸놈펜 남쪽 외곽의 한 주소였다. 최근 검색 날짜는 출국 전날이었다. 현우가 미리 위치를 확인했던 것이다. 주소를 검색하자 위성 사진이 나왔다. 큰 건물이 보였다. 주변에는 공터와 창고들이 있었다. 건물 옥상에는 위성 안테나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그 주소를 적었다. 경찰에게 가져가려 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현우는 왜 이 주소를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왜 노트북에만 남겨놨을까? 그날 밤 호텔방 전화가 울렸다. 프런트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누군가 나를 찾아왔다고. 로비에서 기다린다고. 내려가니 한 남자가 서 있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인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호텔 앞 카페로 갔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민간 조사업체에서 일한다고.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다뤘다고. 그리고 현우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내가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그는 대답 대신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현우가 건물 안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경찰이 보여준 사진보다 선명했다. 최근에 찍은 것 같았다. 그는 말했다. 자신의 의뢰인 중 한 명도 그 건물에 있다고. 그리고 곧 조직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시간이 없다고. 그가 제안했다. 경찰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대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비용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다. 이틀 후, 우리는 그 건물 근처에 있었다. 남자는 현지 협력자 2명과 함께였다. 그들은 위장 신분으로 건물 안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을 따라 건물로 들어갔다. 1층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다. 안내 데스크도 있고 회사 로고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다. 협력자 중 한 명이 경비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우리는 비상계단으로 돌아갔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다른 협력자가 공구로 열었다. 2층은 달랐다. 복도는 어두웠고 천장에 형광등 몇 개만 켜져 있었다. 방들이 나란히 있었고 각 방마다 번호표가 붙어 있었다. 203, 204, 205. 방 안에서 타이핑 소리와 말소리가 들렸다. 문틈으로 보니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헤드셋을 쓰고 스크립트를 읽고 있었다. 누군가는 중국어로, 누군가는 한국어로 통화하고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더 조용했다. 방이 더 작았고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재빨리 빈 방으로 숨었다. 2 남자가 지나갔다. 그들은 크메르어로 대화하며 계단을 내려갔다. 다시 복도로 나왔다. 방 하나하나를 확인했다. 그러다 305 앞에서 멈췄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왔다. 안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현우였다.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다. 두드렸다.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현우의 목소리. 조용히 하라고. 경비가 온다고. 우리는 다시 숨었다. 경비원이 복도를 지나갔다. 그가 사라지자 문 안에서 작은 쪽지가 밀려나왔다. 현우의 글씨였다. 나가. 위험해. 혼자 나갈 방법 있어. 나는 쪽지를 무시하고 다시 문을 두드렸다. 현우가 문을 열었다. 처음 본 그의 모습은 충격이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다. 얼굴은 여위었고 옷은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했다. 그는 나를 보며 당황했다. 왜 왔냐고 어떻게 찾았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그의 팔을 잡았다. 가자고. 지금 나가자고.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혼자 나갈 수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있다고. 방 안을 보니 3명이 더 있었다. 모두 동양인이었다. 한 명은 중국인, 한 명은 베트남인, 한 명은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지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다. 현우가 설명했다. 이곳에서 나가려면 조직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그냥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위험해진다고. 그리고 이미 경찰에 넘길 정보를 모았다고. 며칠만 더 있으면 된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지금 나가지 않냐고. 기회가 있는데 왜 기다리냐고. 그가 말했다.
이곳엔 단순히 감금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어떤 사람들은 빚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돈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그들을 구별할 수 없다고. 그리고 조직은 그 사실을 이용한다고. 만약 자신이 도망치면 조직은 남은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더 가혹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고 한꺼번에 경찰이 들이닥칠 수 있게 준비 중이라고. 나는 물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우리는 건물을 빠져나왔다. 민간조사원은 화를 냈다. 왜 데려오지 않았냐고. 기회를 놓쳤다고. 하지만 나는 현우의 말을 이해했다. 그는 혼자만 살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호텔로 돌아와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경찰에 다시 가야 하나? 대사관에 연락해야 하나? 하지만 현우는 분명히 말했다. 경찰에 넘길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다음 날 내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3일 후 새벽 4시 준비하세요. 현우였다. 그가 탈출 계획을 세운 것이다. 나는 경찰관에게 연락했다. 그 날짜와 시간을 알려줬다. 그는 신중하게 들었다. 그리고 물었다. 확실하냐고. 내부 정보원이 있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새벽에 급습 작전을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조용히 해야 한다고. 조직이 눈치채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사흘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계속 시계만 바라봤다. 현우는 괜찮을까? 조직이 눈치챈 건 아닐까? 문자 메시지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날 새벽 3시 나는 경찰차를 타고 그 건물 근처에 도착했다. 경찰 병력은 생각보다 많았다. 10여 명의 경찰관과 특수부대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방탄복을 입고 무전기로 조용히 소통했다. 3시 50분 이동 명령이 떨어졌다. 차량 엔진 소리를 최소화하며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경찰들은 전후방 출입구를 차단했다. 특수부대는 정문으로 진입했다. 나는 차 안에서 기다렸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렸다. 10분 후 건물 안에서 소란이 들렸다. 고함 소리,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비명. 나는 차에서 내렸다. 경찰관이 제지했지만 밀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1층은 혼란스러웠다. 경비원 몇 명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경찰들이 그들을 수갑으로 채우고 있었다. 계단 위에서 더 많은 소리가 들렸다. 2층에는 사람들이 복도에 나와 있었다. 헤드셋을 쓴 채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경찰들이 그들을 한 곳으로 모았다. 어떤 사람은 안도의 표정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3층으로 올라갔다. 305호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책상 위에 노트북만 놓여 있었다. 화면엔 메모 하나가 띄워져 있었다. 옥상. 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옥상 문이 열려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현우가 옥상 난간 옆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지친 미소였다. 그의 옆에는 다른 사람 둘이 더 있었다. 방에서 봤던 중국인과 한국인이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팔을 잡았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붙잡고 있었다. 그는 내 등을 토닥였다. 괜찮다고. 이제 괜찮다고. 경찰들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현우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며 아래로 데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현우가 말했다. USB를 챙겼다고.
모든 증거가 거기 있다고. 피해자 명단, 거래 내역, 조직원 정보, 그리고 녹음 파일들. 경찰서에서 현우는 진술을 했다. 나는 옆방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나고 그가 나왔다. 얼굴에 생기가 조금 돌아온 것 같았다. 우리는 호텔로 돌아갔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현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출장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의심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시스템으로 정식 문서가 왔고 상사도 승인했다. 현지 IT 회사와의 협업 프로젝트라고 했다. 도착 첫날은 평범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미팅 장소로 갔다. 그곳이 바로 그 건물이었다. 1층은 정상적인 사무실처럼 보였다. 안내받아 올라간 2층 회의실에서 프로젝트 설명을 들었다. 보안 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다. 금융 거래 플랫폼의 보안을 강화하는 일. 기술적으로 복잡했지만 가능한 일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작업을 시작했다. 이틀째부터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스템 구조가 일반적인 금융 플랫폼과 달랐다. 다중 경로 라우팅, 익명 서버 체인, 추적 방지 암호화. 이건 범죄 조직이 쓰는 기술이었다. 질문하자 분위기가 변했다. 담당자가 말했다. 너무 많이 알았다고. 이제 선택하라고. 계속 일하거나 여기 남거나. 현우는 거절했다.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자 그들은 사진을 보여줬다. 나의 사진. 우리 집 앞에서 찍은 사진. 출근하는 내 모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내 모습. 협박이었다. 계속 일하면 가족은 안전하다고. 거부하면 보장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현우는 남았다. 하지만 동시에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시스템에 접근하며 거래 기록을 몰래 복사했다. 피해자들의 정보, 송금 내역, 조직원들의 연락처, 그리고 내부에 있는 다른 기술자들과 접촉했다. 그들 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높은 급여에 끌려왔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일부는 현우처럼 속아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일부는 정말로 감금된 사람들이었다. 현우는 그들과 계획을 세웠다. 한꺼번에 나갈 방법을. 그러기 위해선 조직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해야 했다. 그리고 경찰이 정확한 타이밍에 들이닥쳐야 했다. USB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타이밍을 계산했다. 조직이 다른 장소로 사람들을 이동시키기 전날. 그리고 새로운 인력이 도착하기 전. 바로 그 시점. 내가 찾아온 건 계산 밖이었다고 했다. 위험했지만 동시에 확신을 줬다고.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 경찰 급습으로 42명이 구출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피해자는 아니었다. 일부는 조직의 일원으로 기소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피해자였다가 시간이 지나며 가해자가 되었다. 생존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어떤 사람은 빚 때문에 왔다. 빠른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범죄 조직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법은 후자로 판단했다. 현우는 증인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조직의 주요 인물 몇 명이 체포되었지만 핵심 인물들은 이미 국경을 넘어 사라진 후였다. 재판은 길어졌다. 우리는 푸놈펜에 2달을 더 머물렀다. 그동안 현우는 다른 구출자들과 계속 연락했다. 그들 중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갔고 일부는 여전히 캄보디아에 남아 있었다. 돌아갈 곳이 없거나 돌아가도 받아줄 사람이 없는 사람들. 그중 한 명은 한국인 청년이었다. 27살.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높은 급여를 제한받아
캄보디아로 왔다. 처음엔 단순 고객 상담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도착하고 나서야 알았다. 전화 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그는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여권을 빼앗겼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랬다. 매일 한국에 전화를 걸어 노인들을 속여 돈을 보내게 만들었다. 그는 매일 밤 울었다. 자신이 누군가의 노후를 빼앗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현우는 그에게 물었다.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그는 대답했다. 신고하면 자신도 범죄자가 된다고. 그래서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았다고. 재판에서 그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없이. 그가 법정을 나설 때 현우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다. 2달 반 만에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인천공항에 내리자 모든 것이 낯설었다. 익숙한 곳인데 낯설었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웃고 전화하고 있었다. 그 평범함이 낯설었다. 집에 도착했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 냉장고엔 상한 음식들이 있었다. 우리는 며칠간 청소했다. 말없이 묵묵히. 현우는 회사를 그만뒀다. 복직할 수 있었지만 거절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어떻게 믿고 일하냐고. 회사 시스템을 통해 들어온 의뢰였는데 회사는 책임지지 않았다. 그들은 말했다. 개인적인 실수라고. 출장 승인은 했지만 내용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한 달간 현우는 집에만 있었다. 나가지 않았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끄고 조용히 있었다. 나는 그를 혼자 두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밤 현우가 거실로 나왔다. 나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아 말했다. 미안하다고. 왜 미안하냐고 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우편물 하나가 도착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였다. 보낸 사람은 현우와 함께 있었던 중국인이었다. 그는 영어로 짧게 썼다. 고맙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있다고. 그리고 물었다. 당신들은 괜찮냐고.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다. 그는 답장을 썼다. 우리도 괜찮다고. 시간이 걸리지만 괜찮을 거라고.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전화였다. 한국인 청년이었다. 교도소에서 걸어온 전화였다. 그는 말했다. 면회 올 수 있냐고. 혼자라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현우는 다음 주 토요일에 교도소를 찾았다. 나도 함께 갔다. 면회실에서 청년을 만났다. 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깎았고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이야기했다. 청년은 말했다. 매일 자신이 속인 사람들을 생각한다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목소리만 들었던 사람들, 그들이 밤마다 꿈에 나온다고. 현우는 말했다. 미안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게 시작이라고. 나중에 나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고.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흘리며. 그로부터 한 달 후 내 계좌로 입금이 하나 들어왔다. $1000. 보낸 사람 이름은 H. W. 메모에는 짧은 문장 하나. 그 사람들 아직도 거기 있어. 나는 현우에게 보여줬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다. 누군가 조직 내부에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이 갇혀 있다는 뜻. 현우는 즉시 경찰에 연락했다. 한국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조하여 송금 경로를 추적했다.
푸놈펜의 다른 지역에서 발신된 거래였다. 새로운 장소. 한 달 후 두 번째 급습이 이루어졌다. 이번엔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27명이 추가로 구출되었다. 그중엔 새로 납치된 사람들도 있었고 이전 장소에서 옮겨진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송금을 보낸 사람도 찾았다. 조직 내부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베트남 여성이었다. 그녀는 현우의 이야기를 들었고 같은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고 밖으로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녀는 구출 후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조직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현우는 그녀에게 편지를 보냈다. 용기에 감사하다고.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다고. 그해 가을, 현우는 국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해외 범죄 조직과 피해 실태에 관한 청문회였다. 의원들 앞에서 현우는 자신의 경험을 증언했다. 그는 말했다. 피싱센터는 단순한 사기 조직이 아니라고. 현대판 노예 제도라고. 사람들을 속이거나 납치해서 가두고 범죄를 강요한다고. 그들은 선택할 수 없다고. 일하지 않으면 맞고 도망치면 죽는다고. 그리고 더 복잡한 문제를 지적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처음엔 피해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며 가해자가 된다고. 생존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법은 명확하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그들도 피해자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의원 한 명이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현우는 대답했다. 구조부터 해야 한다고. 그리고 각각의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획일적인 처벌이 아니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청문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현우는 끝까지 침착하게 답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지쳐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해 보였다. 그로부터 1년 후, 정부는 해외 범죄 피해자 지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우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법안에는 피해자 구조 절차, 심리 치료 지원, 그리고 귀국 후 재활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현우는 작은 보안 컨설팅 회사를 차렸다. 주로 중소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돕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일도 했다. 해외 피해자 가족들의 상담을 무료로 해줬다.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왔다. 남편이 필리핀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출장을 갔는데 연락이 끊겼다고. 현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다. 그는 그녀에게 조언했다. 어떤 경로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그리고 말했다. 포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찾으라고. 2달 후 그 여성에게서 연락이 왔다. 남편을 찾았다고. 현지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되었다고. 고맙다고.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다고. 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 출장을 간다고, 일자리를 찾았다고, 기회가 있다고 하며 떠난 사람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현우는 그들 중 운이 좋았던 케이스다. 돌아올 수 있었던 사람.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아직도 건물 안에 갇혀 매일 범죄를 강요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철창 너머로 바깥을 보며 언젠가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 현우는 말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란다고.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들을 찾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녹음된 목소리든, 기억 속의 목소리든, 증언의 목소리든, 그 목소리들이 모여 진실이 된다.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를 구한다. 나는 그날 경찰서에서 했던 말을 기억한다. 남편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말을 할 수 있다. 남편을 찾았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찾았다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들은 계속된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 전화를 걸고 경찰서를 찾아가고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그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찾으라고. 그리고 언젠가 그들도 말할 수 있기를. 찾았다고. 돌아왔다고. 이제 괜찮다고. 현우의 목소리는 그렇게 남았다. 녹음 파일 속에서, 법정 기록 속에서,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것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진실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도 누군가를 살리고 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